2024년 6월 2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위험하고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 기업은 깡 터지는 거 남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금요일날 시장이 다우가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도 위에 상위권 박스에서 놀고 있다. 360에서 380 사이에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치고 올라가는 동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라는 게임인 거고요. 챗 GPT가 시장에서 약간 혁신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이게 명암이라고 표현하죠. 그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다른 산업은 붕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챗 GPT 시장에서 전문 직종이 사라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감내되지 못하면 또 새로운 충격이 시장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일본은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1.25. 자기들은 올리기 싫은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1.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고요. 결국에는 2에서 3%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거고, 왜 그러냐면 일본이 예전에는 다 현금 거래밖에 안 돼요. 지금도 현금 거래입니다. 근데 스마트로 전환이 된다는 거는 다 이게 전산화에 찍혀 버리는 거예요. 전산에 찍힌다는 말이 뭐냐면 페이 거래가 활성화돼 버리면 결국에는 일본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시장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금 거래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은 그거를 자기들은 뛰어넘어서 갔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빠른 나라였고 일본이 이제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의 편리함,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정산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슈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대도시 위주에서 그 강력 도시 위주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지방에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인데 여기서는 째깍째깍째깍해서 터질 거예요. 1번하고 3번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거고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결될 거고요. 중동 위험은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들의 방어력이랑 그다음에 대통령이 자기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나마 이런데 쓰임이 있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위험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고 그게 라파 사태라 연결되고 이집트가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면서 스웨즈 운하 쪽에서도의 위험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동적으로 세계가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는 36까지 올라갔고 이게 CDS가 올라간 건 사실 적게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 원달러율이 조금 치솟았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추세는 지금 요런 쌍방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쌍방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1,400원 돌파느냐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리메이의 5월, 6월 공매도가 연결돼 버리면 좀 충분히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의 신용위험이 커졌는데 충당금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부실 대비 충당금의 절반을 확 줄였다. 신용위험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대출은 해줬지만 이거를 보증할 수 있는 충당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 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고 위험하다.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신용등급 계속 나오고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다음에 OK저축은행도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이게 20년 전에는 뭐가 되냐면 2015년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거인데 이 대출률이 더 높아지면 결국에는 지금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도 높아요. 높은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점점점 째깍째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완전 풀 베팅하는 거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량주에서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면은 이 대출 5%를 감당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키워주는 산업들은 괜찮아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힘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꽉강 하고 난 다음에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2금융권 위험인데요. 여기서도 제2금융권의 건전 우려성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OK저축은행이 똑같이 신용등급 강등이고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소비상, 프로젝트 파이낸스 본격화인데 이거를 지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최근에, 어, SBS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문제가 발견했을 때 제가 이제
부채를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주거래은행이 있냐 없냐를 확인했는데 주거래은행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주거래은행이 어디다 저축은행이 어떤 건설사에서 좋은데 그 건설사가 망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사 단기 성과 위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고 카드사가 지금 뭐예요? 그 카드 신용대출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그게 똑같이 연결고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주문되고 이 제2금융권 위험이 있고 프로젝트 수수료는 가도가 되고 3분기 제도 개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고 이거는 한번 왔다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도 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터질 필요도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명분까지만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경을 안 하고 있다고 계속 보시는데 추경해야 됩니다. 미국도 지금 경제 성장이 된 이유가 미국의 재무부에서 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선거 전에는 올라간다는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선거 이후는 좀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위험하고 세린 메이의 11월 전에 그 5월이 이제 끝났고 6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금지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6월 중순에 개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황이 벌어지면은 안 하겠지만 그 이슈 자체가 우리나라 주가를 상정 못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침체는 공식 깨지나 했는데 뭘로 성장한다고 좀 전에 말했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돈 풀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용 늘고 성장이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요인이 뭐냐면 공장을 다 미국에 짓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 서민도 기업도 돈 갖기 급급하고 힘든 상황이고 벌어서 갚는데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재적 경기 침체 신호가 있었는데 뭐냐면 연방주택금융공사에서 지수가 0.1%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6.7% 상승한 것처럼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 지수가 7.4% 상승률을 되었고 이런 것들이 가계 순자산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가계 신뢰를 높은 데 기여하는데 가계 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 해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감물이 금리 하락이 주택건설업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지수들이 사실상 잠재적으로는 빚 갚은데 돈이 나간다는 말은 결국에는 잠재적으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 아니냐 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랑 연결되니까 일본 금리로 가서 보면은 7월 금리 인상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BOJ에서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하는 적게 해야 된다. 82조 원의 역대급 평가 손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금리물이 인상이 되면 갚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1.75%까지 상승을 해서 10년째입니다. 그래서 12년째 최고가 됐고 그만큼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이에요. 빠르게 좋아지면 이걸 시켜야 되는데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오랜만에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좋은 스탠스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금리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4.5가 좀 빡빡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쉽게 내려갈 수는 없는 모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지금 1% 사실상 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스위스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부채 리스크도 아시다시피 200%에 가깝기 때문에 제일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기축 통화라는 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5.5%까지 끌어당겼던 그런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 상승은 연간 이익률 20% 이상 되는 기업들의 성장이에요. 근데 이런 5.5%가 되면 5%대, 6%대, 10%대의 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힘들어진다. 10% 이하의 기업들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하게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한 3%까지 올라가 버리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헝다에다가 벌금 7, 8천원. 아직 헝다가 살아있는 거고요. 디폴트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소은행을 이제 미국처럼 똑같이 중소은행 위험도로 되고 이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은행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나라가 IMF 맞았잖아요. 중국도 지금 헝다 사태로서 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도 오피스 빌딩이 휘청거리고 있고 이것도 한매 겨우 막았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매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막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시카리에서는 미 상업용 부동산이 경제 위험 요인이고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살 때 큰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지는 않죠. 이게 먼저 터지면 금리 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전에는 함부로 금리 내리는 전략이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게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공습을 하고 이집트와 교전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UU에서는 이스라엘 제재까지 일어나고 라파 공격 중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요게 학전, 이집트랑 중동전쟁 했었잖아요. 이집트도 건들고, 이란도 건들고, 이란은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중동에서의 하약고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 진짜 1980년대 이전 이후에 있었던 중동이랑 비슷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잘 견뎌야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위기도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걸 촉발을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오일 가격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이 될 거고, 오일을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거고, 이 와중에 임금은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살기 힘들고 경기가 잘 순환이 안 되는 그런 구조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 위험이 1번 위험이 제대로 한 번은 살짝이라도 터져줘야만 시장이 조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경기가 다시 하락으로 넘어갈 겁니다. 요즘 시장은 경기 하락이 그 20%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대기업은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